안녕하세요.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 시니어 토크 살롱의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다가 모든 것을 잃으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12억이라는 거금이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2억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는 1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역 근처 월 30만 원짜리 여인숙입니다. 창문도 없는 이 방에서 아내와 저는 밥 대신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전원 생활이 어떻게 저희 부부를 이 지옥 같은 여인숙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 끔찍했던 악몽을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영철입니다. 올해 67세입니다. 평생을 먼지 구덩이 같은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40년간 서울에서 직물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공장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멍멍했고 손은 늘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찜통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다고, 흙냄새를 맡으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TV에서 보는 전원주택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 아내와 함께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는 모습,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니 12억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에 가서 황제처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은 땅에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농, 전원주택, 시골 생활. 유튜브에는 행복한 귀농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텃밭에서 채소 키우니 장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공기 좋고 물 좋아서 건강해졌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상이었습니다. 여보, 난 벌레가 무서워요. 거기 가서 아프면 병원은 어떡하고요? 아내는 평생 서울 토박이로 살았습니다. 지하철 타고 마트 가고 병원 가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64살의 아내에게 시골 생활은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이젠 60이 넘었잖아요.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떡하려고요? 시골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내에게는 있었던 거죠. 아들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시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40살 된 아들 민수는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젊고 건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에 처음 농사 시작하시면 허리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 그 12억으로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 사서 편하게 사세요.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우리도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당신과 너는 내 평생 소원을 몰라줘?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을 먼지 속에서 살았다. 이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나만 믿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먹으신 것 같으니 뭐라 말해도 소용없겠네요. 그렇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마지못해 짐을 꾸렸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는 날, 아내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충청도의 그림 같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그곳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곳. 여기다. 바로 여기서 살아야 해.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고 다시 좁은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여보길이 너무 좁은데요. 여기 정말 맞아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여기라고 하잖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와 이거다.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그 공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개울물 소리가 졸졸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좋지 않소?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여기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집도 별로 없고요. 그게 좋은 거 아니오? 조용하잖소? 근데 여보 마트는 어디에 있어요? 병원은요? 차로 나가면 되지. 제 기분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는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잘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 이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오철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요. 형님 같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참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사람 좋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 땅 보러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형님 차 두고 제 차 타세요. 제가 이 동네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거든요. 그의 차를 타고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오 이장은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가 마을회관이고요. 저기가 경로당이에요. 어르신들 다들 좋으세요. 텃세 같은 거 전혀 없어요. 형님 여기 사람들 다 순박해요. 서울 사람들처럼 차갑지 않아요. 다들 정이 많아서 뭐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고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날 저녁 오 이장이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우리 마누라가 음식 잘해요. 오 이장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골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밭에서 딴 거예요. 드셔보세요. 테이블 위에는 방금 삶은 옥수수와 감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아내도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니 괜찮을 것 같아요. 라며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 이장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근데 너무 친절한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상할 게 뭐 있어? 시골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요. 그래도 여보 조심하세요.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없어요. 아내의 말을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 이장은 저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땅을 보여줬습니다. 형님, 이 땅이 진짜 좋아요. 평수도 넓고 일조량도 좋고 물도 잘 나와요. 땅은 정말 넓고 좋아 보였습니다. 대략 50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형님, 이 땅에 집 지으시면 정말 멋진 전원주택 나올 거예요. 얼마예요? 이 땅이 시세가 한 3억 정도 하는데요. 근데 형님한테는 5억에 드릴게요. 5억. 순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시세가 3억인데 왜 5억이에요? 형님, 시골 땅이 요새 엄청 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런 좋은 땅은요. 이 가격도 1년 후면 7억은 될 거예요.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형님, 이 땅은 제가 아는 분 땅인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팔아요. 형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혹했습니다. 그래, 1년 후에 7억이 되면 지금 사는 게 이득이지. 아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땅도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좋은 땅 놓치면 어떡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 이장님, 제가 살게요. 아, 정말요?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오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내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내 땅이다. 내 집을 지을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의 실제 시세는 2억 5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저는 2억 5천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에 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 이장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주인에게서 3억에 사서 저한테 5억에 판 겁니다. 중간에서 2억을 챙긴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땅을 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 이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좋은 땅 사셨어요. 하, 고맙습니다. 근데 형님, 제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무슨 정보요? 요새 정부에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스마트팜.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스마트팜이 뭐예요? 아이고, 형님. 요새는 다 스마트팜이에요. 컴퓨터로 온도랑 습도 조절하고 자동으로 물 주고 그러면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유기농 채소 찾잖아요. 그거 팔면 돈이 엄청 벌려요. 오 이장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각종 센서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스마트팜이에요. 이거 하면 농사 경험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들어요? 3억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정부에서 7억을 지원해줘요.
총 10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3억 투자하면 7억을 받는다? 그 말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줘요? 네, 형님. 요새 정부가 귀농 장려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서류가 복잡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형님은 제가 있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형님은 앉아서 돈만 버시면 돼요.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12억 중에 5억은 이미 땅 사는 데 썼고 남은 7억으로 집도 짓고 스마트팜도 하면 대박이겠네. 정말 황제처럼 살 수 있겠어. 오 이장님, 그럼 제가 그거 할게요. 아, 정말요?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오 이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 이장님이 좋은 제안을 했소.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7억이나 준대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라잖소. 근데 여보, 뭔가 이상한데요. 3억만 내면 7억을 준다니 그게 말이 돼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보, 저 오 이장이라는 사람 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너무 친절한 것도 그렇고 뭔가 꺼림칙해요.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시골 사람들이 원래 친절한 거잖아. 여보,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보고 하는 게 어때요?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알아볼 게 뭐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치면 바보라고. 저는 아내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부정적이야.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만 하고. 여보, 저는 그냥 우리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사기? 정부 지원금이 사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 이장을 만났습니다. 형님, 결정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형님,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 투자금 3억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서류 다 준비해서 정부에 신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3억 원을 오 이장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맞나? 3억이나 되는 돈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오 이장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처리할게요. 오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손길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형님,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서류 처리하고 정부 승인 받고 그러려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형님은 집 짓는 거 준비하세요. 제가 좋은 건축업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집 짓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팜 투자와 별개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장이 소개해준 건축업자에게 맡겼습니다. 형님, 이 사람은 제 친구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기초공사가 시작되고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다. 집이 조금씩 지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괜찮네요. 집이 생각보다 크고요. 그렇죠? 내가 뭘 했어. 걱정 말라고 했잖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건축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자재비가 올랐어요.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뭐,
5천만 원이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요새 목재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철근값도 올랐고요. 안 주시면 공사를 못 하는데요. 할 수 없이 5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인부들 인건비가 올랐어요. 3천만 원 더 필요합니다. 또요? 이게 무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요새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인부들이 더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공사장 떠난대요. 또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왔습니다. 사장님, 전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2천만 원만 더 주세요. 이번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견적이 뭐였어요? 사장님, 저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 이장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오 이장님이 저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오 이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그게 건축이 원래 그래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 그 친구 제 친구인데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안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결국 또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또 1천만 원. 처음 계약했던 금액의 2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이장님, 스마트팜 지원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 형님. 서류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정부 쪽에서 확인하는 게 있어서요. 언제쯤 나와요? 보름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나올 거예요. 보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오 이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가구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옆집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 이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 이장? 그 사람 이장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2년 전에 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이장인 척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다녔어요. 근데 며칠 전에 짐 싸서 도망갔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당신도 당했어요? 이미 몇 명이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도 못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저 오 이장이라는 사람 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여보,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농업정책과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스마트팜 지원금이라는 게 있나요? 3억 내면 7억을 준다는.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지원금은 없습니다.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있는데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7억은요? 7억? 그런 금액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 사기 아니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억?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집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축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 주세요. 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알았습니다. 건축업자도 오 이장과 한패였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을, 집 짓는다고 이미 4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뼈대뿐이었습니다. 12억. 12억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땅 사는데 5억. 스마트팜 투자라며 3억. 집 짓는다고 4억. 총 12억을 다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에게 주기로 한 돈이 아직 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졌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망했어요. 아내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망했다는 거예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12억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빚이 2억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12억이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오 이장이 사기꾼이었다는 것, 스마트팜 지원금이 없었다는 것, 건축업자도 사라졌다는 것.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다고. 너무 친절하다고.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면 뭐해요? 12억이 날아갔는데.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 아내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은 내 말을 무시했잖아요. 당신이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아들 말이라도 들었으면.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60이 넘은 나이에 빚까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잘못했다. 우리 사기를 당했어. 뭐요? 사기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골이 만만하지 않다고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민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면 뭐해요? 12억이 날아갔는데. 아버지, 그 돈이면 서울에 작은 아파트 사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애가 둘이나 있어요. 저도 살기 바빠요. 아버지,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60이 넘어서 돈도 없이.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버지, 전화 끊을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건축업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은 공사비 2억 원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패소했습니다. 2억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땅과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억 주고 산 땅이 경매에서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 2억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던 그 서울에 저희가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우리 잠깐만 너희 집에. 아버지, 안 돼요. 우리 집 좁아요. 민수야, 제발. 며칠만. 아버지, 고집대로 하신 거잖아요. 이제 책임지세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찾아간 곳이 서울역 근처 여인숙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방 크기는 2평도 안 됐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공용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여인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방에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쓰려면 복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라 항상 더러웠습니다. 밥을 하려면 좁은 공용 주방에서 해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하나에 5가구가 돌아가며 써야 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하다 말고 자주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밥이라도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마저 힘들어졌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요리해요? 제가 먼저 쓰고 있잖아요. 다른 세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60세 이하만 채용합니다. 어르신, 여기는 체력이 필요한 일이라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4만 원이 남았을 때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리어카에 싣고 고물상에 가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주어서 5천 원, 많이 주어야 7천 원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64세의 아내가 야간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 9천 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2천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도 낮에 폐지를 주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한 달에 215만 원. 여인숙 월세 30만 원. 식비 50만 원. 공과금과 기타 비용 30만 원. 빚 갚기 50만 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야간 근무는 특히 안 됩니다. 당장 그만두셔야 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내는 병원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여보, 쉬어요. 내가 벌게. 당신이 벌어서 얼마나 번다고요. 제가 일해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무리 사과해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보,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오 이장이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당신은 제 말을 무시했어요.
12억이 날아갔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근데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이 나이에 야간 알바를 해요. 편의점에서 취객들한테 욕먹으면서 일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강에 갔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저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 어디세요? 혹시 한강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 휴대폰 위치 추적했어요. 아버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당장 거기서 내려오세요. 제가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강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민수야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아는 아파트 경비 자리 하나 구했어요. 가보실래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밤 근무도 있었지만 폐지를 줍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내도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150만 원. 둘이 합쳐서 350만 원. 아들이 주는 50만 원까지 400만 원. 여인숙을 나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창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아내도 아침 일찍 청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둘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그러게요. 저녁은 뭐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공원 갈까요? 공원? 네,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하면서 얘기 좀 해요. 주말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둘이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직도 화는 나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것도 화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원망스러워요. 미안해. 근데 말이에요. 당신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평화롭게 살아요. 12억은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라도 우리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빚 5천만 원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8년 정도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방은 작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손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할아버지, 손자들이 뛰어와 안깁니다. 그럴 때면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아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제 고집을 꺾었더라면, 12억이 있었다면 지금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병원도 가까웠을 겁니다. 아들도 자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고집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전원생활. 그 달콤한 꿈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요즘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아들이 찾아와 준다는 것,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12억이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큰 집이나 넓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 이장과 건축업자를.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망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돈 3억,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돈까지 총 20억이 넘는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속은 겁니다.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억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영철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꿈을 쫓다가 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킬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항상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이영철 씨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니어 토크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토크 살롱의 이미선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